장례를 마친 선영에게 철수가 전화를 겁니다. 잘 치렀냐? 근데 장례식 음식은 좀 부실했다던데.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위패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그 말 하는 거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선영. 이 인간 끝까지 나를 짓밟네. 가슴속에 분노가 타오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선영. 같은 시각 유럽 레스토랑에서 철수는 샴페인 병을 흔들어 터뜨립니다. 우와, 이게 인생이지. 샴페인을 마시며 환호하는 철수와 시댁 식구들. 조문객들은 수군댑니다. 남편이 사람이냐? 이 집 외동딸이 불쌍하다. 오늘의 주인공 선영 씨는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선영 씨가 뜻하는 대로 무난하게 복수가 이루어질지, 아님 남편의 또 다른 공격이 뜬금없이 들어올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도 차갑게 선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선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죠. 검은 상복 차림의 선영은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이지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그 순간부터 선영의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단 한 번도 딸에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선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몇몇 조문객들이 들어왔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어머니의 옛 친구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의 모습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죠. 선영아,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구나. 혼자서 장례를 다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남편분은 어디 계시냐? 조문객들의 물음에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어디 있을까요? 선영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아 올랐어요. 남편 철수와 시댁 식구들은 지금 이 순간 장례식장이 아닌 유럽 어딘가에 있었으니까요. 해외에 출장을 갔어요. 선영은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부음을 전했을 때 철수는 이미 예약해둔 유럽 여행을 취소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선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장례식이라고 우리까지 여행을 취소할 순 없잖아. 내가 알아서 잘 치러. 우린 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시댁 식구들이 이토록 냉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 한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조문객들은 선영의 대답을 듣고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선영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죠. 출장이라니, 장모님 장례식인데 출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딸이 불쌍하네. 혼자서 저 고생을 다 하고 있어. 남편이 사람이냐, 정말. 선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는 것. 그것만이 선영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럽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철수와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여행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죠. 철수는 샴페인 병을 흔들며 코르크 마개를 터뜨렸고 황금빛 샴페인이 거품을 일으키며 잔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와, 이게 인생이지. 철수가 크게 소리치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 그들은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역시 유럽이야.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마시는 샴페인 맛이 최고지.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누이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신이 나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영의 모습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행복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건배. 철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죠. 그 순간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철수는 휴대전화를 힐끗 보더니 그냥 무시하고 다시 샴페인 잔을 채웠습니다. 또 전화 왔어? 그냥 놔둬. 어차피 뭐 급한 일도 아닐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에게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선영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즐거움만이 전부였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선영은 혼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절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선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는 선영과 어머니의 영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선영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선영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만이 선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살던 낡은 시골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오래된 옷장, 낡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채취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을 꺼내 안았어요. 이불에서는 어머니의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선영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죠.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남편 철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수가 드디어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늦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로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야, 장례식 잘 치렀어? 철수의 목소리는 지극히 무심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죠.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응, 잘 치렀어. 선영은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장례식 음식이 좀 부실했다던데?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장례식 음식이 부실했다고?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장례식도 오지 않고 유럽에서 놀다 와서 이제 와서 장례식 음식이 부실했다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 엄마 친구분이 조문 왔다가 그러시더라. 음식이 좀 성의가 없었다고. 야, 너 장모님 장례식인데 좀 신경 써서 준비하지. 우리 체면이 있는데.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위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위패를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치솟아 올랐죠. 지금 진심으로 그 말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선영의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거였죠. 그럼 거짓말로 하겠어? 내 말이 틀렸어? 장례식이면 장례식답게 제대로 차려야지. 돈 아까워서 그런 거야? 창피하게. 철수의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장례식도 안 오고 유럽에서 놀다 와서 나한테 음식이 부실했다고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난 중요한 여행이 있었다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야? 내 엄마 장례식인데 당신이 남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이제 집에나 빨리 들어와. 집 청소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빨래도 밀렸을 텐데. 선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알았어. 들어갈게. 선영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위패 속 어머니의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죠. 이 인간 끝까지 나를 짓밟네.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위패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선영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식 음식이 부실했다는 말, 집에 와서 청소하라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선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선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유품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철수가 기다리는 집으로.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지만 선영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새벽부터 다시 잠에서 깬 거였죠. 선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방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비누 향기,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나무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채취, 모든 것이 선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입으셨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낡고 빛바랜 옷들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아까워하시며 낡은 옷을 계속 집어 입으셨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옷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당신 자신을 위해선 단 한 번도 돈을 쓰신 적이 없으셨죠. 선영은 중얼거리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이번에는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선영이 보낸 편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 어머니는 선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영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선영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선영은 장롱 아래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선영은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낡은 봉투들. 선영은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전 서류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선영의 손이 두꺼운 봉투 하나에 닿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영이에게.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것 같았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선영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황급히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땅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위치는 서울 근교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땅을 가지고 계셨어?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것도 서울 근교의 땅이라니. 선영은 다른 서류들도 꺼내봤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선영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인터넷으로 땅의 위치를 검색해 봤어요. 지도를 확인하자 선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최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었어요. 선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혹시... 선영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마을 입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향했어요. 부동산 사무소는 작았지만 사장은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은 선영을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영이 장례를 치른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 땅 좀 봐주시겠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땅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읽던 사장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을 번갈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선영은 사장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네. 뭐가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탁자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이 땅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재개발 확정됐어요. 그것도 대규모 개발이에요. 이 지역 전체가 신도시로 바뀌는 거라고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개발 확정이라고? 사장은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800평이에요. 800평. 그것도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이라고요. 이건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800평이라고? 그것도 재개발 지역이라고?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 땅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부동산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00억은 갑니다. 아니, 개발 계획 보면 200억도 낮게 잡은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200억. 그 숫자가 선영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선영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선영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엄마 이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도 선영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겠죠. 마지막 선물이자 마지막 방패. 선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무시, 시댁의 구박,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마저 무시한 그들의 행동.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온 선영은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땅 문서가 소중히 담겨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내내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선영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선영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선영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시는 거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제 어머니 장례식도 안 온 사람이랑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땅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선영은 일단 침묵을 지켰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혼 서류부터 준비해 주세요.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죠. 변호사는 알겠다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쥐자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구나.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거구나.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철수는 이틀 후 귀국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공항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공항에서 바로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선영은 입국장 앞에 서서 철수 일행을 기다렸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입국장 문이 열리며 여행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철수와 시어머니, 신우이가 보였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철수는 선영을 발견하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여기 나왔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선영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중 나왔네. 그럼 짐 좀 들어줘. 무거워 죽겠어. 시누이가 쇼핑백을 선영에게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쇼핑백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얼굴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혼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류가 철수의 얼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뭐? 이혼?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깜짝 놀라 선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장례식 버린 데가 이제 받으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이혼? 하하.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따라 웃었어요. 둘의 웃음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 김선영. 너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거 맞아?
이혼? 내가 빈털터리 주제에 신우이가 선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철수도 서류를 구겨 던지며 화를 냈어요. 장모님 장례식 때문에 그게 뭐 대수라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미쳤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말에 철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철수는 선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창피한 짓을 해? 당장 집에 가. 선영은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가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좋아. 이혼하자. 근데 너 이혼하면 뭐 남는 게 있어? 집도 우리 거, 차도 우리 거, 너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 빈털터리로 쫓겨나봐야 정신 차리겠지? 시댁 식구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선영이 우스꽝스럽게만 보였어요. 빈털터리 주제에 이혼을 운운하다니 정말 웃긴 일이었죠.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친정? 아, 장모님 돌아가셨지. 그럼 어디로 가? 거지처럼 떠돌 거야? 신우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철수도 차갑게 웃으며 선영을 내려다봤어요. 정신 차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혼하면 넌 끝이야.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영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철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찰싹. 선영의 뺨에 철수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선영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뺨에서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정신 못 차리겠어? 그럼 맞아서 정신 차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선영은 뺨을 감싸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선영은 울지 않았어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쓸모없는 거 필요 없어. 철수가 선영을 밀쳤습니다. 선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꺼져. 빈털터리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선영은 빗방울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선영의 얼굴을 적셨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습니다. 선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걸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어요.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선영의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걷던 선영은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지금 선영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선영은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혼자가 됐네. 선영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선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모텔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땅 문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죠. 선영은 가방에서 땅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선영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죠? 저는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네. 무슨 일이신지. 선영 씨 남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영 씨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철수가 병원에 연락을 한 거였어요. 선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선영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텔 방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김선영 씨, 문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움찔했어요. 누구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보건소? 선영은 의아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2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선영 씨 남편분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선영 씨는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선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진정하세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 중 한 명이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나요. 저 정상이에요. 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영은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힘이 셌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선영의 양팔을 잡았고 선영은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정상이에요. 도와주세요. 선영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선영을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밖에는 흰색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철수와 시어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선영은 차 안의 철수를 보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날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선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차창을 내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미친 게 맞잖아.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항에서 창피를 주고. 넌 치료가 필요해. 시어머니도 고개를 내밀며 비웃었습니다. 병원에 좀 있다 나와. 정신 차리고 오면 용서해 줄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자들은 선영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선영은 발버둥치며 저항했어요. 안 돼. 놔줘요. 저 정상이라니까요. 하지만 선영의 저항은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선영을 구급차에 밀어 넣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놔줘요. 제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영은 뒷좌석에 묶인 채로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선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선영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시댁은 선영을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선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 그 땅으로 복수하려 했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구급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멈춘 걸까요? 앞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강제 입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건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운전석 쪽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비켜주세요. 저는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분의 강제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걸까요? 구급차 문이 열렸고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간호사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자 박지영은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가 없네요. 그리고 보호 의무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요. 이건 불법입니다. 박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분을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와 운전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선영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선영은 박지영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지영이 선영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박지영은 선영을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선영은 차에 타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위기일발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선영은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습니다. 엄마 무덤 앞에서 두고 보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는 다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죠. 선영은 손을 떨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지영이 운전하면서 선영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나저나 변호사님,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오신 거예요? 선영의 물음에 박지영은 잠시 신호등에 차를 멈추고 선영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선영 씨가 상담했던 법무법인의 동료예요. 선영 씨 사건을 전해 듣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박지영은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남편분이 강제 입원을 시도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찾아간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선영은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시댁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선영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두려 했다니. 선영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차는 박지영의 법률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박지영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여러 장의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박지영이 커피를 내오며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선영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해요.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박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딱 문서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제게 이게 있어요. 선영이 딱 문서를 박지영에게 건넸습니다. 박지영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읽던 박지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재개발 예정지의 땅이잖아요. 그것도 이 규모면. 네.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영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영 씨, 이거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이기고도 남아요. 남편분이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어요. 잘했어요. 절대 알려선 안 돼요. 이건 선영 씨의 비밀 무기예요. 박지영은 서류를 안전한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남편분의 학대 증거, 장례식 불참 증거, 그리고 오늘 강제 입원 시도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영은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 일어난 일부터 진술서를 작성하시죠. 최대한 자세하게요.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입원 시도, 철수의 폭력, 시댁의 협박,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진술했어요. 박지영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술을 마친 선영은 지쳐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박지영은 선영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른 증거들도 모아야 해요. 장례식 때 증인이 될 만한 분들 계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동네 어르신들이요. 엄마 친구분들도 계시고요. 좋아요. 그분들께 증언을 받아야 해요. 남편분이 장례식에 불참한 것, 유럽 여행을 간 것,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지영의 말에 선영은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박지영과 함께 어머니가 살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선영은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5분의 어르신이 모였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냐?
어르신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이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 남편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장모님 장례식도 안 오다니 그게 사람이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선영의 편이었습니다. 박지영은 어르신들로부터 하나하나 증언을 받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당일 철수와 시댁이 없었던 것, 선영이 혼자 울며 장례를 치렀던 것,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던 것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기록됐습니다. 증언을 마친 후 선영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선영은 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선영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선영에게.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지?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남겨둔 게 있단다. 바로 그 땅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이지. 언젠가 너한테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선영아, 울지 말고 지켜라. 이 땅은 널 위한 엄마의 마지막 방패란다. 내가 힘들 때 너를 보호해줄 방패.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항상 사랑한다, 내 딸.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영이 힘들어할 것을, 선영이 도움이 필요할 것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영을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였죠. 엄마.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선영은 울음을 멈췄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는 지켜야 할 때였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끝내주마. 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선영의 눈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제대로 싸울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지영은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전화를 끄는 선영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켜볼 거죠? 딸이 어떻게 싸우는지. 이제 시작이에요.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선영은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 문서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했어요. 긴장되시죠? 박지영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입구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철수와 시댁 식구들이 보였어요. 철수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왔네, 저 빈털터리.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도 팔짱을 끼고 선영을 내려다봤어요. 철수의 옆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았어요. 김선영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혼 포기하면 용서해 줄게요. 철수가 건방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법정에서 봐요. 선영은 짧게 말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여자 정말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좋아, 법정에서 박살 내주지.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원고석에 앉았고 철수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중년의 남성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김선영과 박철수의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손을 꽉 쥐었어요. 박지영이 선영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박지영의 속삭임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철수 측 변호사가 나섰어요. 철수의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원고 김선영은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활비는 피고 박철수가 벌어온 돈으로 충당했고 집과 차량 모두 피고 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따라서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는 이혼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지영을 바라봤어요. 원고 측 변호인,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지영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원고 김선영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를 내조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박지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장례식 때 증인이 된 어르신들의 진술서, 철수의 폭력 증거, 강제 입원 시도 증거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철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모친상에 불참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박지영의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는 철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호사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반박 좀 해봐. 철수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한테 뭐가 있다고요? 집도 제 거, 차도 제 거예요. 저 여자는 빈털털이라고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하지만 철수는 흥분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차인데 왜 저 여자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번 돈인데 왜 며느리한테 줘야 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철수와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저 여자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고. 어머니 땅, 그것도 내가 관리하면 내 거지. 저 여자 거 아니야. 그 순간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의 땅을 언급한 거예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지영이 선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영은 가방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판사 앞 책상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쿵. 서류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똑바로 판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땅 문서입니다. 재개발 확정 지역의 800평짜리 땅이에요. 선영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땅. 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놀라 입을 벌렸어요. 판사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을 쳐다봤어요. 이 땅의 소유주가 원고의 모친이었군요. 그리고 상속인은 원고 단독이고요. 네, 맞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럼 그 땅도 제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제 거라고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철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 거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박지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땅은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만 상속한 것이며 혼인 중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쳐다봤어요. 피고, 이 땅은 원고의 고유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선영은 다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땅의 가치는 약 200억 원입니다. 선영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200억이라고? 방청석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200억?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200억 건물의 주인은 바로 나 김선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시누이도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재개발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했고 선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 200억 원이 입금되는 순간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선영은 통장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선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수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철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그 집. 한때는 선영의 집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선영은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어요. 김선영 씨 맞으시죠?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집행관과 선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집 경매 낙찰받으러 왔어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선영의 말에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법원 판결 후 철수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어요. 집도 차도 모든 것이 경매에 넘어갔고 선영이 그것들을 모두 낙찰받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입니다. 집 안에서 철수와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신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패배 이후 철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선영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선영아 제발.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철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행관님 시작하세요. 선영의 말에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온 이사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짐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옷가지, 가구, 식기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어요.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철수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안의 모든 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로변에는 시댁 식구들의 짐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짐더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버리냐? 10년 동안 며느리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요? 제가 받은 건 은혜가 아니라 학대였어요. 10년 동안 당신들의 하녀처럼 살았죠.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신우이가 선영에게 달려들었어요. 언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신우이가 선영의 옷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신우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공항에서 쫓겨날 때 갈 데가 없었어요. 빗속에서 떠돌 때도 갈 데가 없었죠. 이제 당신들이 그걸 느껴보세요. 선영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지영이 선영을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야 정말 괜찮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며칠 후 선영은 새로 매입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이었어요. 선영은 이 건물 이름을 선영의 어머니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옥상에 서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흘러가는 차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강.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로 저 다시 일어섰어요. 선영은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선영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딸을 위해 끝까지 준비해 주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정했어요. 이 건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갈 곳 없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전화 너머로 박지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선물을 잘 쓸게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게요. 엄마의 사랑을 나눌게요. 선영은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난간에 기대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선영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행복할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선영은 옥상을 떠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자 건물 로비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밝은 로비. 선영은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선영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기 계시죠? 저 별 중 하나가 엄마일 거예요. 항상 저를 지켜봐 주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기가 선영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픔을 이겨내고 복수를 완성하고 이제는 치유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선영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빛을 향해, 희망을 향해, 그리고 어머니가 바랐던 행복을 향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